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1시간 안 되는 시간인데 제가 30년 동안 암물 연구에서 깨달은 바를 이제 간단히 제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암이 왜 걸리는지 이걸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이 왜 걸리는지를 이해를 해야 암이 어떻게 지금 치료하려고 약이 개발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암에 대해서 어떤 유효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해를 해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이 왜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장으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예,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딱 이거 한글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요 동그라미는 암의 발병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약 3만 가지 종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는 한 100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로 해서 암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전자들은 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유전자들인데, 이 유전자가 뭔가 잘못됐을 때 암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특히 폐암의 경우인데, 여기 이제 KRAS라고 있습니다. EGFR라고 이렇게 다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이런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들어가면 이제 폐암이 걸리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들어가면 암이 생기는가 하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처음에는 한 개였습니다. 그러다가 2개 되고 4개 되고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서 우리 몸을 만드는데,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포 분열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관련되는 유전자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신호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세포 분열을 위한 명령들이 전달돼서 이제 결국은 분열하거든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전쟁 명령이 떨어지면 사령관으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병사들한테까지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포 분열 명령을 꼭 밖에서 다른 데서 명령을 받아야지 분열할 수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분열입니다. 근데 이런 데서 가짜로 신호를 만들어내면 이 세포는 분열해서는 안 되는데 분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가짜 신호를 내면 요 밑에서는 신호를 받을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오는 게 진짜인데 얘가 만들어낸 신호도 진짜인 줄 알고서 분열하니까 마구 분열하는 겁니다. 이 세포가 자기 마음대로 분열하게 되면 이게 바로 암 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KRAS, 여기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신호를 전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유전자가 돌연변됐을 때 폐암에서 약 30% 환자에서 이 병을 일으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RAF라고 있는데 여기 BRAF 있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폐암에서는 이제 굉장히 적네요. 여기 보면은 MEK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도 MEK가 있죠. 여기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는 유전자들이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가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암을 발병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러면 이런 암에 대해서 치료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치료제는
얘네들이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얘가 일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런 약들을 만들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돌연변이가 생겼으면은 얘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걸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을 일으키는 이런 유전자들, 이거를 암 유전자라고 하고요. 요 네모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약인데 이게 그 항암제입니다. 근데 이 항암제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어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대해서 이거를 억제하는 물질인데, 이 유전자를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고, 표적 유전자죠. 그 다음에 이 표적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을 표적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 진단을 받으면 그 표적 치료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대적인 지식이 약물로 개발이 돼서 이제 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로서는 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들이 나와서 세상에 그 임상에 적용된 지는 한 25년 됐습니다. 서기 2000년에 처음 나왔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그 암 유전자 중에 라스라고 하는 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여기가 지금 돌연변이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 여기가 GCC, GTC인데 요 T가 요 원래 G여야 되는 것이 T로 바뀐 거. 아주 작은 차이인데 저 작은 차이 때문에 이 라스라고 하는 단백질이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암이 발병하는 거죠. 바로 요거 하나 때문에 생기는 암이 전체 암 환자 약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췌장암은 여기 퍼센트거든요. 90%가 이 유전자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억제제가 개발이 돼 있어서 치료하는 데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는 그러면 이렇게 현대 과학으로 만들어진 표적 항암제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질문인데요. 이 그래프는 2010년에 그 암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파란색 선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 이건 이제 스탠다드 케모테라피라고 하는 건데, 케모테라피는 화학 항암제란 뜻입니다. 이 화학 항암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거의 대부분이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포가 있는 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물론 2배, 3개, 2배, 4개, 8개 이렇게 분열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의 세포들은 거의 대부분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거의 매일 분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방 숫자가 늘어나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이런 그 분열하는 세포에게 더 독성이 높은 물질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케모세라피라고 하는 요 화학 항암제는 사실은 독약이에요. 근데 독약인데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는 독이 아니고 분열하는 세포에만 독이 되는 독약인 거죠. 근데 우리 몸의 세포는 99.9%는 분열을 안 해요. 나머지 그 중에 분열하는 세포는 암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쓰면은 암세포가 먼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치료하자고 하는 그 전략으로 만들어진 약인데, 사실은 이 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약을 써도 그 환자의 암이 잘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세로축이 뭐냐면 이 재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언제 재발을 하느냐 하는 거를 그 표에 찍은 건데, 이 시점에서 항암제를 쓰고 요게 이제 3개월, 6개월, 9개월 가는 동안에 보면은 절반이 재발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 항암제를 쓰면 처음에는 치료가 되지만 6개월이면 다 재발해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반은 재발하고 여기 1년이 되면 거의 다 재발합니다. 근데 이제 재발해도 그러면
그 항암제 또 쓰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쉬운데, 처음 썼던 약을 두 번째 쓰면은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이유가, 재발한 암은 처음 암하고 달라져 있어요. 처음 암은 같은 암이 아니에요. 이 진화한 암이기 때문에 처음 썼던 약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을 써야 되는데, 다른 약이 꼭 그렇게 좋은 약이 항상 기다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의 극히 일부분의 세포는 분열을 합니다. 정상이어도. 암세포만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0.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세포가 분열하는데, 문제는 그 세포가 중요한 세포예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게 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데, 머리카락은 왜 빠지냐면,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려면 모근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머리카락 밑에 그 모낭이 있고, 그 속에 모근 세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모낭의 모근 세포가 분열을 하면은, 항암제를 복용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인 줄 알고 약이 가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쓰면은 첫 번째 그 암세포와 함께 죽는 세포는 모근 세포가 돼서 머리카락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몸이 그 소화관에 있는 세포들의 수명이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이 먹고 이렇게 소화돼서 내려가는 과정에 음식물이 소화관 내벽을 굉장히 계속 자극을 하거든요. 매운 고추장도 먹고, 또 뭐 생선 가시 같은 것도 먹고, 막 이래서 이 상처도 나고, 또는 여러 가지 음식물에 섞인 짜고 매운 것들 때문에 자극받아서 이 세포들을 수명을 짧게 만들어서 그 세포들을 새로 계속 바꿔 씁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세포 수명은 열흘로 우리 몸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열흘 만에 세포는 죽어나가고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그걸 보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흘 전에 우리 소화관의 세포하고 오늘의 소화관 세포는 전혀 다른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이 열흘 만에 세포를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야 돼요. 분열해야만 죽어나간 세포를 채워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으면 이 소화관에 있는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암세포인 걸로 알고 약이 그 세포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쓰면은 대부분의 그 부작용, 호소하는 것 중에 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소화관에 있는 세포가 소화효소도 분비해야 되고, 거기서 소화시킨 다음에 영양물도 흡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소화관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세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가 흡수가 잘 안 되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에는 면역 그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테리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방어하려면은 면역세포가 꼭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침입자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거의 무한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침입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면역세포는 특정 면역세포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한히 많은 외부 침입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대비하는 면역세포는 개수가 먼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는 면역세포로 대비하고 있다가 침입자가 들어오면 그 몇 개 안 되는 수많은 종류의 면역세포 중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세포, 이 세포가 확 분열하는 거예요. 몇 개 안 된 세포가 몇 천만, 몇 백억 개로 늘어나서 침입자에 대항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침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은 이 세포 분열이 꼭 개입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먹었을 때 외부 침입자가 침입하는 세균 감염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면역세포가 대응하기 위해서 분열할 때 항암제가 그 면역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열하는 세포에게 덕으로 작용하는 항암제가 가지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부작용 때문에 이런 이 화학요법제는 이제 되도록이면은 안 쓰려고 하는 게 현재 임상 의사들의 그 전략입니다. 그러면 뭐를 쓰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표적 유전자를 찾아서 그 표적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쓸 수만 있으면 그것부터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는 사실은 인류의 그 지난 약 한 100년간 정도의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인간 과학의 그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성과로서 얻어진 게 표적 치료제인데, 이 표적 치료제로 과연 암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좀 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 치료제가 가지는 효능에 대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레사라고 하는 항암제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표적 치료제입니다. 아마도 뭐 그 2등하고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정도인데, 이게 약 2010년 정도에 개발이 돼서 이후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수천만 명의 폐암 환자들이 이걸 썼을 겁니다. 이 약은 그 EGFR이라고 하는 돌연변이를 가진 폐암, 특히 EGFR 돌연변이 폐암은 여성들에게 많은 폐암입니다. 이런 폐암도 타입이 아까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약 한 30%가 EGFR 돌연변이를 가지는 환자들인데요. 이분들에게 쓸 수 있는 약으로 이레사가 개발이 됐는데, 이레사를 써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의 화학요법제로 쓴 것에 비해서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50%가 재발하는 것이 그 비율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두 약물을 비교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게 파란색은 50% 재발 때 약 6개월인데, 이 빨간색 선은 50% 재발하는데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를 쓰면은 재발이 6개월 지연된 거죠. 재발 6개월 지연이란 건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은 수명이 6개월 연장됐다고 생각하는 거에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발하게 되면 사실 약이 별로 없어요. 어떤 약은 어떤 폐암은 재발 후에도 그 다음 약이 개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을 하면은 이 약은 못 쓰지만 이것이 아닌 다른 약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환자가 대단히 많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들이 환자가 많은 암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약을 재발한 후에도 쓸 수 있고 또 재발하면 또 쓸 수 있는 약들을 만들지만, 환자가 적은 경우는 그렇게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연장 됐다는 점, 이게 이제 이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암이 왜 발병하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지를 이해하고 최고의 그 화학 물질을 검색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내는 그런 표적 항암제를 만들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결과인데, 문제는 이걸 성공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대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낼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팔릴 물건이면은 거기서는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거는 상당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똑똑하다는 문명을 세워가지고 다 잘난 척은 다 해놓고 기껏 한다는 게 수명 6개월 연장시키는 것이 이것밖에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냐. 그래서 이 결과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욱 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6개월 연장됐는데 24개월, 2년이 지나면은 어떠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거 보시면 다 이렇게 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바닥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거의 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재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최고의 표적 항암제를 써도 암이 재발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이레사라는 약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나온 모든 항암제 다 이렇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이 표적 항암제만 그런가?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 항암제가 아닌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암을 치료해 보려고 온갖 필사적인 도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면역 항암제입니다. 근데 면역 항암제는 굉장히 비쌉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5% 정도가 효과를 볼 수 있고 나머지 85%에는 아예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약에 대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그 면역 항암제가 뭐 굉장히 좋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항암제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현혹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약물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15% 환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면역 항암제도 2년 후에 재발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과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요 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도도 이런 경향만큼은 다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약간 더 이동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얼마 이동하는 것이냐 하면은 여기서 표적 그 화학요법제에서 표적 치료제로 오면서 6개월이 연장됐는데 그 후로 예를 들면은 지금 EGFR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레사 타세바 있지만 그 다음에 아파티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타그리소 나오고 더 좋은 것들이 마구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6개월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대체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암은 정말 두려운 질병이고 현대적인 치료가 최고의 방법을 적용을 해도 환자는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비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게 지금 전략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면 제가 여기 안 왔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고 암 환자분들도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그런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제 그 과학자들, 많은 과학자들과 또는 이제 병원에 있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나와 있는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미래에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1만 년 후에 우리가 정말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을 낼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1만 년 아니라 100만 년이 지나도 그 약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실험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면 이건 뭐냐면 이게 KRAS 돌연변, 이 KRAS는 굉장히 중요한 암유전자 돌연변인데 그 인간 암의 전체의 50% 정도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생깁니다. 근데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사람이 있는 거고 똑같은 돌연변이를 생쥐에다가 그대로 넣어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게 약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 최고의 그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동물에다가 이 라스 돌연변이를 그대로 넣어줬더니
그대로 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생명과학자들이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암을 만드는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암을 치료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라스 돌연변이가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얘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K-라스 액티비티를 억제를 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들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동물한테는 훨씬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우리가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동물을 얼마든지 우리가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이 동물은 이런 동물은 한 10세대를 걸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태어나면 유전자 조금 변형시키고 또 그 다음 세대 변형시키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10세대 후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 병을 10세대를 거쳐야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 이 세대에서 이 몸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동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한테 바로 적용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동물에서는 이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암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100% 원상복구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암이 치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표적항암제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시도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러면 라스 돌연변이 때문에 암을 일으켰고 이걸 완벽하게 억제를 했으면 다 정상적이 된 거죠. 정상하고 다를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생쥐도 암이 재발해요. 굉장히 빨리 암이 재발해버려요. 이 과정을 보면 사람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발병하고 그리고 표적 치료를 하고 치료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재발하고, 이 동물에서 있는 거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전공학 기법으로 라스 돌연변이 액티비티를 억제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을 개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100만 년이 지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으로는 영원히 인간은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암을 이해하는데 과학자들,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직면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잘 보면 원인이 여기 있고 원인을 극복했어요. 그러면 암 치료돼야 됩니다. 이게 과학적인 논리적인 해석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이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놓치고 있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그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사실은 그런 것을 설명하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다 정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보겔슈타인이라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암 연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의 이론을 내세웠는데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도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노멀 에피텔리움이라고 한 것은 정상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칼시노마라고 하는 건 여기가 암입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에서 쭉 변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칼시노마 단계에 이르렀을 때부터 암으로 진단되는 겁니다. 여기가 보통 이제 암으로 진단될 때 이제 2기, 3기 이 정도 됩니다. 초기 진단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암이 이 카시노마라고 진단 받았을 때는 이 주변하고 확연히 달라요. 암 조직하고.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눈으로 보면은 암이 보이는 조직 모양하고 주변의 정상 조직이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악성화가 되면은 암이 이렇게 경계로 딱 있던 것이 삐쭉삐쭉 삐져나가요. 마치 밤송이처럼. 그래서 바늘처럼 옆에 조직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인베이전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침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륜성 암이 되면은 이제는 암과 정상 조직의 경계가 불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이 바늘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암 조직을 잘라내도 어디까지 잘라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어려운 문제가 되고, 요 단계가 되면은 이제 사기가 되죠. 이제 사기에서도 특히 이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암 덩어리에서 여기까지는 암이 덩어리져 있어요. 암세포끼리 딱딱 붙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못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암 덩어리에 있는 세포 몇 개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온 세포가 또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세포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혈액과 함께 돌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혈액 속에서만 그냥 돌고만 있어도 괜찮은데 거기서 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빠져나오는데 어디로 빠져나올지 몰라요. 머리에서 빠져나오면 뇌로 가는 거고, 뼈 속에 있는 혈관에서 빠져나오면 뼈로 가는데, 빠져나와서 거기에 앉아서 자랄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생긴 암 조직이 위에 있던 폐에 있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혀 다른 데 가서 또 이 집안을 그 둥우리를 트는 거예요. 암이. 이런 걸 보고 전이라고 하는데, 이 인베이전 메타스테즈, 여기 사기가 되면은 사실 수술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여러 군데 퍼졌는지 어디까지 간지 알 수도 없고, 옆으로 파고들어 인베이전을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어렵다고 보고, 수술이 어려우면은 약으로만 해야 되는데, 약으로 해도 사실 그 치료는 원리 자체로 잘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기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 초기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대장암인데요. 여기 APC라고 하는 유전자가 먼저 일을 못하게 돼요. APC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을 못하게 되면은 이 노멀 에피셀리움, 정상 조직이 하이퍼플라스틱 에피셀리움 되는데, 이 하이퍼플라스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포가 조금 빨리 분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정상 세포는 한 100일에 한 번 분열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하이퍼플라스틱 에피셀리움 여기는 한 90일에 한 번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다른 주변 세포보다 조금 더 빨리 분열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은 그 자리가 좀 두툼해집니다. 그러니까 혹처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팔이나 이런 데, 배나 이런 데 보면은 만져지는 단단한 세포 덩어리가, 이런 게 혹인데, 이런 거는 하이퍼플라스틱 에피셀리움인 겁니다. 이 하이퍼플라스틱 에피셀리움은 이 조직을 꺼내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정상 세포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저건 절대 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자기 기능을 해야 될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단지 숫자가 정상보다 조금 많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일을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냐면 APC 로스, APC라는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뭐 혁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어때. 그래서 이 현상을 무시했어요.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절대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그 건강검진들 많이 하거든요. 건강검진에 그 대장 내시경이 아주 루틴하게 들어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결과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라도 있어요. 이제 대체로 그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게 뭐냐면 용종이라고 하는 건데, 대장 용종 떼내는 분들 많습니다. 이 대장 용종이 뭐냐면 요겁니다. 하이퍼플라스틱 에피셀리움. 여기일 수도 있고 조금 여기에 걸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근처에 있는 게 대장 용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용종이 왜 생기냐면은 이 APC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유전자들은 다 100%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유전자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유전자 기능은, 우리 몸의 유전자 기능은 이 부모한테서 받았거든요. 한 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암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하나를 예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 1개만 있어도 암을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50% 레벨만 있어도 암을 방어할 수 있는데 5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조금씩 암에 취약해지는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APC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요 하이퍼플라즈 에피텔리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 이 아데노마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데노마는 그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좀 신경 쓰일 정도로 아데노마가 크려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견됐다고 해도 이것이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이거 발견돼도 뭐 그냥 떼내면 그만이고 좀 더 두고 보기도 하고, 대장의 경우는 반드시 떼냅니다. 왜냐하면 그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떼내기 때문에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암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폐암이나 췌장암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발견되면 이게 내시경에 안 들어가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떠냐,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그 놔둬도 그렇게 위협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관찰해서 이게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커진 속도 커지다 그러면 이제 그 바이옵시라고 해서 조직을 떼내가지고 이게 암 조직인가 아닌가 검사를 해서 요 암 조직, 칼시노마라는 형태에 판정되는 암 그 병리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을 하죠. 2단계에서는 그 대장암처럼 눈으로 바로 선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돌연변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언제 들어가냐는 거예요. 요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 암인데 그 병원에서는 암으로 판정하진 않지만 연구자들은 여기를 암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지나서 여기서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하면은 예를 들어 표적 치료를 해서 이 암 유전자를 억제를 하잖아요. 이 암 유전자 억제 효과는 어떤 세포에서 볼 수 있냐면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에서만 볼 수 있어요. 요 이후의 세포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이런 세포들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 없기 때문에 암 유전자 돌연변이 기능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들, 이 칼시노마, 이게 암이니까 표적 치료를 쓰면은 칼시노마는 다 죽습니다. 칼시노마가 가려면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이미 암으로 다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세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재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하는 힌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게 그 앞에 있어요. 그럼 이거를 올려주면 이런 문제를 해결될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문제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올려주면 해결될 수 있지만, 이제는 여기가 인베이전 메타스타시스의 말기에 와 있으면 온갖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암 유전자 돌연변이도 있고, 뭐 또 다른 돌연변이, 수백 가지 돌연변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 초기에 있던 이 APC 유전자만 원상 복구시켜준다 그래서 암이 과연 치료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될 수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펑크 나가지고 서 있는데 한 몇 달 놔뒀더니 녹슬고 해가지고 온갖 것이 막 다 고장나서 이제 엔진도 다 녹슬어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타이어만 갈아준다고 차가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다 고장난 차를 이것만 고쳐준다고 해서 암이 치료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됐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2015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정상 그 대장입니다.
이 정상대장인데 이거 생쥐이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유전자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PC 넉다운, APC의 기능을 강제로 떨어뜨리면 그럼 이렇게 돼요. 하이퍼플라스 에피텔리움 지나서 이렇게 아데노마 된데 이 전암 단계입니다. 여기는 암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다가 KRAS,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아데노칼시노마, 암으로 진단받는 카시노마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APC를 복구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포가 정상으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재발도 안 해요. 이 쥐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동물 암 모델에서 수많은 치료를 했지만 다 재발하고 동물은 결국은 죽었는데, 동물이 암 치료에 시도를 해서 동물이 재발 없이 죽기는 죽지만 늙어 죽는 동물은 요게 처음이에요. 너무 놀랍죠? 여기에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APC라는 유전자하고 관련된 거는 대장암만 관련돼 있어요. 다른 암은 APC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대장암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암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유전자가 또 필요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문제냐면 이 기능이 없어진 APC는 없어지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완전 그 파괴돼 버려요. APC가 파괴돼서 어떻게 손볼 수 없게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관련되는 다른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가 원본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기능만 안 하고 있는, 기능이 잠자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서 우리가 깨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가 만약 있다면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꿈속에서나 찾을 수 있지 실제로 그런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인데요. 제가 그 2002년에 사실 전 세계의 암 연구 분야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의 유전자를 발견해서 그 유전자가 암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힌 건데 그 유전자 이름이 렁스3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2002년 그 기사를 보시면 뭐 KBS, MBC 뭐 저를 다루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일본의 NHK도 있고 미국의 뭐 하여튼 거의 세계 언론, 메이저 언론은 저를 다 다뤘죠. 바로 이 렁스3 유전자의 발견인데 이 인간은 암 억제 유전자를 한 5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개의 암 억제 유전자 중에서 얘네들이 다 기능을 잘 못해서 이제 암을 억제를 못해서 암이 생기는데 이 유전자들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그 기능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유전자가 몇 개냐 하고 물어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렁스3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나머지들은 그 암을 억제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 고장나는 방법이 수리 불가능하게 고장나버려요. 그러니까 암이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해서 유전자 돌연변이 뭐고 해서 이거 다 알 수는 있어도 그 지식이 암 치료에 적용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는 이 유전자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 유전자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암 치료를 하려면 수많은 연구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2013년도에 제가 밝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렁스3가 암 발병을 바로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암 억제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의 APC에 해당하는 다른 암에 관여하는 암 억제 유전자가 바로 렁스3다 하는 것을 그로부터 10년 후에 제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앞에 APC 얘기로 돌아가서 여기서
초기에 있던 APC를 나중에 암이 말기에 왔을 때 APC를 복구시켜주면은 암이 치료될 수 있었던 거를 다른 암에서 APC가 아닌 이 렁스3를 이용해서 이거는 복구가 가능한 형태로 고장이 나 있으니까 복구시켜주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유전자, 폐암에서는 이 렁스3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이거는 이제 그걸 어떻게 밝혔는지 그 발표한 이제 논문인데, 이제 그 동물에서 폐에서 렁스3를 강제로 그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 생기죠. 이게 파필로마 그로스인데 좀 지나면 이렇게, 여기 다 아데노마입니다. 그래서 이 렁스3를 없애면은 아데노마가 생기는구나. 동물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 폐암 환자에서 보면은 이게 암 유전자 돌연변이 있는 데서 보면 이 렁스3가 잠자고 있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암에서 렁스3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100%이고, 또 동물에 가서 강제로 렁스3 기능을 못하게 하니까 그 초기 폐암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전후 좌우를 따져서 렁스3 기능을 잃는 것이 암 발병의 초기 사건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APC가 암을 원상 치료할 수 있듯이, 그러면 렁스3를 가지고도 치료할 수 있는지 그걸 본 실험인데, 요거는 이제 그 APC가 암이 된 후에 원상 복구시키는 거와 똑같은 실험을 한 겁니다. 이제 라스 돌연변이를 가지고 암을 일으키고 그냥 놔두면 암으로 다 죽어요. 14주 만에. 그런데 여기서 렁스3를 복구시켜주면 이 시점에서는 이 쥐들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렁스3만 복구시켜줬는데 계속 살아있어요. 재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을 재발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가 과거에는 APC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APC뿐만 아니라 렁스3도 그걸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2개가 찾아진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있겠죠. 근데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나온 게 없고, 지금까지 알려진 그 지식으로는 이 렁스3하고 APC, 오직 이 2개만이 초기 그 암 발병에 관련된 유전자이고, 그 중에 이 렁스3는 그 대장암에는 크게 대장암도 관련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암에서 렁스3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뭘 얘기하냐면, 이 렁스3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암이 폐암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방광암이나 대장암, 뭐 담도암, 간암체험 이런 데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렁스3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다양한 고형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거든요. 이야기는 재밌지만 사실 이게 이야기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이 렁스3 유전자를 깨워서 우리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유전자를 95년에 발견하고 암 억제 기능을 2002년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전자의 문제가 바로 암 발병의 아주 초기 단계에 관여한다는 걸 2013년에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렁스3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물질 검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찾은 게 뭐냐면 비타민 B3예요. 이게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물질입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물질이, 아니 밀가루 같은 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천하의 그 천재들이 개발한 항암제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죠. 그런데 동물 실험을 해보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암을 일으키고 거기에 비타민 B3를 처리하면은 기적처럼 암이 사라져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복용해야 이 비타민 B3로 렁스3를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것은 꼭 임상시험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임상시험을 위해서
여기 2015년에 식약처에서 이제 임상시험 허가를 받고요. 그래서 임상시험 종료된 게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10년간 임상시험을 한 건데, 그 결과를 보시면 이 임상시험은 전남대병원 암센터에서 했고요. 환자는 1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5명씩 이렇게 나누고요. 이 왼쪽 그룹은 표적치료제만 썼어요. 표적치료제 이제 EGFR 억제제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15년에 쓸 수 있었던 표적치료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은 두 개인데 이름만 다르지 같은 약이에요. 그게 이제 그 이레사하고 타세바라는 약인데, 둘 다 EGFR 돌연변이 이 기능을 억제하는 겁니다. 요 이레사 타세바를 쓰는 그룹 55명. 그다음에 이쪽 그룹은 이런 항암제에 단지 비타민 B3 1g을 준 거예요, 하루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요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제 30년, 제가 교수가 된 지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에 오로지 이 한 장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제 시간을 다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 그래프는 이레사만 쓴 겁니다. 이레사를 쓰면 여기에 이 세로축은 뭐냐면 오버롤 서바이벌을 하는데 전체 총 생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들은 뭐냐면 이 환자가 사망한 시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레사 타세바를 쓴 환자들은 이 약을 쓴 시점부터 약 30개월이 지나면 50%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미 알려져 있는 결과랑 잘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라색 그래프는 이레사의 비타민 B3 하루 1g을 같이 복용한 건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평균 수명이 30개월에서 43개월 연장됐습니다. 13개월의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암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항암제를 개발해서 표적 치료제로 평균 수명을 2, 3개월을 늘리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고, 그것도 안 돼서 면역 항암제로 해도 그것도 안 되고, 또는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제를 섞어서 컨비네이션 해도 안 되고, 또 퍼스널라이즈 맞춤형 항암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항암제를 칵테일처럼 섞어도 그래도 이렇게 안 됩니다. 여기서 2, 3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이 거의 한계예요. 근데 2, 3개월이 아니라 간단한 비타민을 먹어서 13개월을 연장한다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시간이 가면은 사망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나. 근데 이 그래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표적 항암제만 쓰면은 여기 72개월, 6년 정도 되면은 거의 다 돌아가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비타민 B3를 복용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고, 이 그래프는 여기서 수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완치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44년, 48개월 정도까지 생존하신 분들은 이제 비타민 B3에 의존해서 더 이상 이제 그 사망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 암 연구 결과는 비타민 B3가 현재까지 유일합니다. 여태까지 어떤 이 영양제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임상시험을 통해서 암 환자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건 비타민 B3가 일단 유일하고요. 다른 어떤 표적 항암제하고 비교를 해도 이렇게 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다른 항암제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비타민 B3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망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항상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 사망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사망 위험도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타민 B3를 복용하게 되면 사망 위험이 40%로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배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약물은 비타민 B3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약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물질로 해서 국가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과학적 검증, 그리고 이 결과는 이 다른 많은 학자들의 검증을 거쳐서 이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보고됐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기록은 여기 링크에 미국 라이브러리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전 세계 누구든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이 번호만 치면 됩니다. NTC 이 번호만 치면 바로 우리 과제로 들어가죠. 이렇게 신뢰도를 높인 그런 이 안전한 물질은 비타민 B3가 유일해요. 근데 이제 이런 약이 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이제서야 나왔느냐? 그거는 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임상시험을 하려면 55명, 110명이잖아요. 합치면. 이분들에게 1회사 억제제를 다 줘야 됩니다. 근데 이 항암제는 원래는 의료보험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안 받으면은 참여 안 하면 의료보험이 다 해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이분들의 치료비를 제가 다 감당해야 돼요.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보통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비쌉니다. 그래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110명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더니 우리나라에 한 번도 이런 임상시험 하는 데 대해서 의료보험을 해준 예가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이거를 해야지. 이거는 우리 환자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의 문제고 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지원을 받아내야 되니까 또 가고 했더니 하도 여러 번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임상시험 안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해야 되니까 한다, 안 해줘도 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시작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려 노력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소급해서 내가 내고, 그렇지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시작은 해서 그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지원해 주는 거, 그것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소급이 안 되면 소급을 다 제가 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보건복지부의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문제는 이 임상시험 시작한 게 2015년인데 그 승인이 난 것은 2020년이에요. 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5년간 제가 환자 한 분씩 리크루트 될 때마다 이 가슴에 그 다듬이 돌들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돈들이 이제 전부 다 제 빚이 되니까요. 5년, 근데 이런 일을 제가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저에게 맡겨진 거였죠. 근데 이제 보통 암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으면 의사에게서 이런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수술은 잘 됐는데, 항상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은 최고로 잘 됐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게 어떻게 하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안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작용이 심해요.
그런데 재발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항암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재발한 다음에 항암치를 하면 되는데 왜 수술을 해놓고 아직 징후도 없는데 미리 이 항암제를 써서 재발을 억제를 하냐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지구상에 1년에 암 환자들이 약 1000만 명 발생합니다. 전 지구상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하고 수술 안 하고 그냥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 안 받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이제 그런 숫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술할 후에 항암 치료를 한 사람하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둔 사람하고 이 재발 확률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 통계 낼 수 있어요. 그 통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암 환자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병행했더니 암 재발률이 이만큼 낮아졌습니다 하고 설명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해주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사실은 그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항암제 자체가 재발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 아까 보셨죠? 항암제 자체는 재발을 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올 지금보다 더 나은 항암제라고 표적 항암제라고 해도 재발 억제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미리 먹는다 그래서 예방이 되겠어요? 암세포가 죽는지 사는지는 암세포 개수가 많고 적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은 다 죽이는 거고 죽일 수 없는 약은 못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재발을 방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수술만 한 것보다 그래도 약을 써서 항암제 써서 그 암세포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암세포를 죽이면은 그래도 암 재발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심증적인 생각은 가요.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암제를 복용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틀림없이 확고한 과학적 근거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함으로 여태까지 분석을 다 해본 결과 항암 치료를 병행한 사람하고 병행하지 않고 수술만 한 사람하고 이만큼 재발 그 가능성의 차이가 나므로 그러므로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걸 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에 알고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은 그건 양심 문제고, 몰라서 못했다면은 정말 이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책임져야 될 그 의사로서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미리 복용해도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 부작용이 없다면 그러면 그거를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안 먹어요? 그 비타민 B3는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없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그 재발 방지용으로 쓸 수가 있죠. 과거에는 수술한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 권하고 막 해서 이게 거절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암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약이라고 할 수도 없는 영양제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비타민 B3를 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꼭 암 환자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비타민 B3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암에 걸리기 전에 미리 복용하면 그러면 암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정말 암을 예방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건 스킨 캔서, 피부암에 대한 건데 여기에 페이스 3, 이건 뭐 굉장히 많은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까지, 이게 니코틴아마이드가 비타민 B3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임상시험 결과 암 발병률이 30%가 감소했어요. 이 30%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단 1%만이라도 암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가진 다른 어떤 물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1%짜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안전한 이 물질로 암 발병률을 30% 감소시킬 수 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이제 결론이 이 비타민 B3가 그 건강을 위한 신이 내린 선물이고, 옛날부터 세상에 있었지만 이게 현대의 과학으로 발견한 그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